절대로 이제는 현실에 비판적이기만 한 비평가로 남지는 않겠다. 정말로 국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 문화를 알고 문학을 알고. 박민호 교수께서 최근 한국 비평에 대해 다시 묻는다 이렇게 이제 네. 제아의 책을 내셨는데 이 책 속에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공부하고 얘기해온 것들에 대한 사실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얘기를 몇 개의 장으로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장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포스트 콜로니엄, 리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우선 이 책에서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 교수 시절까지는 공부를 근대문학에 대한 책도 열심히 읽었고 근래에는 이제 시에 전념하고 있지만 네. 나 자신도 미해의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출발로서 이 책을 저술한 저자의 서문이 매우 흥미롭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83학번이시든가? 84학번. 84학번. 그러니까 네. 80년 이제 사태로부터 광주 뭐 등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대인데, 지적 편력이 굉장히 상당히 있고, 그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 방황한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서문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상의 시, 꽃나무 얘기죠. 그 꽃을 네. 피우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아마 이 책의 고민이 요 꽃나무라는 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대문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방송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히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근대 문학 연구자로서 자기인식을 갖게 된 것은 아주 늦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던 것은 1990년이고, 그래서 90학번이라고 얘기되죠. 대학에 들어간 것은 1984년. 그래서 저는 386 세대의 한 중간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학원에 비교적 조금 늦게 들어간 셈이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학부 때의 어떤 그 학생운동에 관여되었던 그런 기질로부터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또 뭔가 현실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또는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 90년이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갔던 게 1994년인데요. 97년 2월 달에 일본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도쿄까지 12박 13일의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던 것인데, 대개 이렇게 이제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일본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뭐 유학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친일파가 된다, 이런 식의 속설들이 많은데, 저는 가서 저 스스로 많이 각성이 되었던 것이, 도대체 제가 학부 때부터 대학원 시절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근대기에 접어들어서 시련에 직면하게 했던 일본이라는 사회가, 저는 제국주의 국가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직접 본 그들은 자기들의 오래된 것을 너무나 아끼고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고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우리 역사와 현실은 이렇게 파괴시켜 놓고, 그들은 어찌하여 자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어떤 나르시즘에 가까울 정도의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 결여된 것이 무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저 자신을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른바 진보적 시각을 가진 비평가다 이런 어떤 자기 규정 속에서 적지 않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지. 도대체 한국 문학이 뭐냐, 문화가 뭐냐,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국 사회의 전통은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 문학에서 가치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이해가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구나. 내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이제는 현실에 비판적이기만 한 비평가로 남지는 않겠다. 정말로 국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 문화를 알고 문학을 알고 도대체 해체해야 된다면 그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연구자로서의 자기인식을 이제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아주 늦게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현실 비판적인 사람인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인 어떤 그 학제에 안주하는 사람도 못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립의 길을, 그러니까 혼자 서 있는 그런 고립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다라고 저 자신을 규정하면서, 그러나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대 문학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인데, 그러자 직면하게 된 것이 한국의 어떤 이 국문학을, 현대문학 연구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할 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마르크시즘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아주 강하게 군림하고 있는 현대문학사의 두 관점을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고 또 대안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미흡하지만 지적 편력의 하나의 중심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이제 84년에 이제 공과에 들어가시고 네, 94년에 등단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사실은 나는 94년 요쯤에 그 와사대 대학에 하이쿠를 공부하러 갔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그때 이제 가깝게 봤고, 이 꽃나무라는 시를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흥미있는 부분이 그건데, 달아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꽃나무에 다가갈 수가 없다. 이 구절이 나와요. 네.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다가가려고 하는데 다가갈 수 없는 그 꽃나무. 그 꽃나무가 네. 꽃을 피우고 있는 거. 이게 네, 한국 근대문학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모든 그 문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이제 그 꽃나무 상징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논의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네, 그 민족 개념이 이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 네. 인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상의 공동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신라의 발견 얘기 나오면서 베네딕스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가 나오고, 네. 신라의 발견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당시 젊은 층들의 그 상당한 그 어필을 했던 문제인데, 네. 신라의 발견과 관련돼서 지금 민족의 문제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방금 생각하시는 것 좀 말씀하시죠. 원래 이제 최근에 최근 근래 20년 정도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책 자체가 정말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와는 또 별도의 문제로 그 책이 한국의 젊은 저 또래까지 포함해서 저희 앞뒤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데는 지금 작고하신 아주 훌륭한 그 근대문학 연구자시죠.
김은식 선생님께서 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이 책에 어떤 민족에 대한 가설, 또 근대 국가에 대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시면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무비판적인 또는 비자각적인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흡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이 베네딕트 앤더슨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대 국가에서 태동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네이션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근대 국가에서만 네이션이라는 것이 태동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18세기 후반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성숙, 그리고 출판 자본주의의 성립, 그리고 그와 함께 의식의 어떤 국가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을 핵심으로 하고 출판을 핵심으로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비로소 18세기 후반경에 서구 사회에서만 네이션의 태동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비서구 국가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네이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없는 네이션이 없는, 즉 우리말로 번역해서 민족이 없는 세계에 이 18세기 후반에 형성된 네이션이 이제 제국주의의 전 세계적인 진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 네이션이라는 개념도 또 그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도 그때 함께 수출되고 또 비서국가들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용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식된 것이 네이션이고 그게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베네딕트 앤더슨, 그리고 이제 어네스트 갤러, 이런 사람들의 이 상상의 공동체론, 즉 이런 어떤 18세기 후반의 서구에서만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견해. 근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 네이션에 대한 여러 서로 다른 갈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지 근대주의 민족론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즉 근대에서만 네이션이 형성됐다고 보는 그런 이론적 갈래를 대변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상이한 관점에서의 비판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참조하게 됐던 것은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 앤서니 스미스라고 하는 이론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이션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18세기 후반에 서구에서만 형성된 것은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서구 국가들에서조차도 18세기 후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이션의 형성 과정, 즉 시간적 단계를 달리하면서 계속 중첩적으로 누적되어가는 네이션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네이션의 성립을 볼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출판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형성 과정이나 근대국가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주조되고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부터 유구한 연원을 갖는 언어와 종교상의 또 문화상의 어떤 통합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중첩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에 입각해서만 비로소 그런 어떤 네이션이라는 공동체가 출현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제가 이 앤서니 스미스의 그런 이론들 자기 전개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의 맹점은 이런 어떤 근대주의 민족론자들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진 서구의 이론가조차도 특히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있어서의 아주 오랜 동안에 걸친 이른바 민족공동체라고 하는 민족공동체의 형성 과정은 바로 그런 이론가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네이션이 서구 국가들에서만 형성됐고 이것의 세계화 과정, 그 이식 과정에서 민족을 모방하려는 욕망 때문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한국에서도
이른바 민족주의 사가들이나 민족주의 문학인들이 이제 민족을 상상하고, 특히 그게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런 식의 견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른바 신라의 발견이라고 하는 담론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일본의 역사학자가 조선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을 통일신라라고 하는 그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먼저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의제화해서 담론화해서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 초선시라고 해서 이걸 쓰고 나자 그것을 본 한국의 역사가들 그리고 어떤 문학인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본인 사가가 던져준 개념으로서의 통일신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일본을 모방해서 또는 18세기 후반의 서구를 모방해서 우리도 이제부터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발명해야 되겠구나 해서 신채호든 이광수든 최남선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민족 만들기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로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민족이라는 것이 발명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이 담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 하나의 어떤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까지 네. 하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신라의 발견 때도 특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신라라는 이게 그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고 했다고 해서 신라가 발견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고 콜럼버스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서구적인 얘기고 네. 일부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이미 인디안들이 거기 가서 그렇죠. 정착할 때 그때 발견한 것이지 왜 그때 발견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서양에서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그것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유럽은 좁은 땅덩어리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토 구획을 빨리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20세기 초 진입하기 직전까지도 만주와 한국의 경계선이 불분명했고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네. 그들이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그런 개념을 무기로 해서 상상력을 지배한다고 해서 거기서 추수해 가는 것은 이 세련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죠. 네. 서구 근대 추수의 거의 마지막 장이 아닐까 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근대 초국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서양의 뭐 고대, 중세, 근대라는 이 삼분법의 도식 속에 뭘 맞춰서 생각하던 시대 개념 자체를 깨버려야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네. 김인식 선생의 최대의 고민은 이 한국 근대문학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고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 앤더슨의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롭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것을 방 교수가 치밀하게 논증하셨고, 이제 그런 점에서 재밌고, 그 신라의 발견, 아니 유물을 찾아냈다고 해서 그게 신라의 발견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네.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신라는 이미 있었는데 네. 있었던 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이 김부식을 네. 사대주의라고 몰아붙였는데, 김부식 나름으로 삼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무열왕, 문무왕, 신무왕으로 이어지는 신라의 그런 거. 그분들 그 기술성은 이미 그런 의식이 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은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신라의 발견 담론을 비판하면서 그 일본인 사학자가 발견했다는 그 통일신라 담론, 통일신라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일본인 학자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서거정의 동사 강목이라든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그가 짜깁기 했을 뿐이다.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가 처음 발견했고 한국인들은 그가 발견한 통일신라 담론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제 정확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그러면 삼국사기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통일신라 기인 태종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신문왕, 이 3대에 걸친 그게 이제 어떤 통일신라 시기 아닙니까? 그때의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술을 이제 이렇게 돌아봤죠. 열어봤더니 제가 좀 의외였던 것은, 되게 삼국통일하면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처럼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데, 웬걸 삼국사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김범민 문무왕기가 아주 길더란 말이죠. 근데 왜 긴가 봤더니 거기에 당나라 장수 서린기와 이 문무왕 사이에 그 오간 서한, 서로 이렇게 편지로서 공박한 내용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문이 실려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원문대로 실렸는지 김부식이 가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서 함부로 이렇게 가감하고 그렇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놀랐던 것은, 이런 그 김범민 문무왕의 인식 속에, 또 신문왕의 인식 속에 일통삼한이라고 하는 결국 삼국통일이라는 인식이 세 개의 한을, 원래 같았던 세 개의 한을 다시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그 사대주의자처럼 얘기되는 김부식조차도 바로 이 신라가 주도한 그 이 일통삼한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대에 걸친 역사를, 또 문무왕기를 아주 그렇게 길게 저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한국인들의 어떤 자기인식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고, 단지 일본인 사학자나 아니면 제국주의의 어떤 일본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민족의식을 역으로 불어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 또는 민족주의 개념이 일본 제국주의 개념의 하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따라서 어떤 저항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 이런 식의 그 논법이 갖는 뭔가 허망함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거는 중국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사대주의다, 이런 또 비판이 있어요, 일부에. 네. 그런데 이거는 그 앞부분만 본 것이지, 네. 신라가 진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은 삼국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대당 전쟁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일이 완수된 것이지, 네. 단순히 당나라의 힘을 빌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당나라에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신라의 3만 명이 이거를 격파를 했는데, 거기에 또 굉장한 전술이 있고 뭐 이렇지만은, 네. 그 위대한 힘은 그것을 당나라 힘을 격파하고 한반도를 통일시켰다는 그 포인트를 봐야지, 당나라 힘을 앞에 잠깐 빌렸다는 것으로 사대주의자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문무왕이 굉장한 인물인 것이, 네. 이제 당태종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직접 통치를 시도했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명운을 건 투쟁이 시작되는데, 당태종이 말하자면 너 문무왕, 너 이제부터는 왕 아니야. 그래서 볼모로 가 있던, 당나라의 볼모로 가 있던 김인문인가요? 그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 김범민의 동생이죠. 왕으로 책봉시켜서 귀국을 시킵니다. 신라에. 네. 그런 와중에 이 당나라 장수 서린기와 김범민 이 문무왕 사이에 서한을 통한 이런 공박이 이어지고 치열한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 이런저런 걸 보다 보니까 신라의 어떤 강역이, 우리는 흔히 아는, 우리가 흔히 배우기로는, 그래서 통일신라라고는 했지만 한반도의 남쪽밖에는 지배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들이 정설처럼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신라의 강역이, 통일된 신라의 강역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설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모르고 함부로 제국주의 담론에, 또는 일본인들의 담론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이 또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이제 사대주의라는 게 중국의 힘을 빌려서 너희들은 통일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예. 식민지 사학자들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합리화시켜주는 논리의 함정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명명하면서 매우 주체적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 이 신라의 발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